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차별 곡선 계속하고 그 다음은 미디엄 보터 디어럼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아, 네 번째 예를 보면 갑은 학교 근처의 하숙집을 정하려고 한다. 갑의 효용을 결정짓는 유일한 변수는 학교로부터 이제 거리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학교가 있다면 이렇게 하숙집이 이 학교로부터 이제 가까울수록 높은 효용을 얻겠죠.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하숙집이 큰 효용을 가져다주고 그보다 더 멀리 있으면 이제 효용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학교하고 가장 가까운 집에 있는 하숙집, 이제 그 집이 바로 이제 최적점이 되겠죠. 갑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점, 즉 학교로부터 최단 거리를 이제 최적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간 이론을 정치 선거 경쟁에 이제 적용을 하면 학교를 이제 유권자 입장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유권자가 가장 좋아하는 입장, 유권자의 최적 또는 최선호 정책. 그래서 유권자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 그리고 정당의 입장이 이 최선호 정책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효용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유권자가 또는 이 예에서 갑이 학교 안에 지금은 살 수 없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거기 학교를 지키시는 경비 아저씨의 자녀가 학교 내부에 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때 이제 소사라고 불렀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학교 내부에 살 수 있다면 이 지점에서 효용이 극대화 되겠죠. 이걸 입체로 표시하면 모자가 이렇게 있으면 모자가 이렇게 있고 모자 위에 이제 이렇게 동그란 그런 바둑알 같은 게 있죠. 여기서 효용이 이제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 지점이 바닥에 평면으로 표시하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지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고 이렇게 효용이 극대화되고 최대 효용.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 모습이죠. 그거를 이제 이 모자를 이제 칼로 이렇게 뚝 자르면은 작은 모양의 원이 그려지겠죠. 그 밑부분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면 밑부분을 자르면 훨씬 더 큰 원이 그려지고, 하지만 이 학교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등거리이기 때문에 이 칼로 밑부분을 이렇게 자르면 이 단면 부분은 똑같은 효용을 제공하는 단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단면이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자를 또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압력을 가하는가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위아래로 길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옆으로 길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공간 이론, 미디엄 보어터 디어럼. 그러니까 다운스의 이론은 유권자들이 좌우의 공간에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이 중위 유권자,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한 유권자의 입장으로 이제 수렴한다는 것이 다운스의 중위 투표자 이론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입법부에서 법안에 대한 이제 투표 결정을 할 때 의원들의 입장을 좌에서 우로 배열할 때 중간에 있는 의원, 중위 의원이라고 얘기할게요. 중간에 위치한 의원 또는 뭐 중위 정당, 중간에 위치한 정당의 입장이 항상 다른 입장하고 1대1 대결해서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이론이 미디어 보터 띠오럼이에요. 이제 의회에서의 입법 대결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중간에 위치한 정당 입장이 다른 대안들과 경쟁했을 때 항상 승리한다는 게 바로 미디안 보터 띠오럼이에요. 다운스의 선거 경쟁에서 미디안 보터 띠오럼하고 좀 다르죠. 선거 경쟁에서 미디안 보터 띠오럼은 두 정당이 중앙으로 미디안 보터의 입장을 수렴한다는 것이고, 입법 경쟁에서 미디안 보터 띠오럼은 중위 의원의 입장이 항상 채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세 종류의 정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새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L이라는 의원은 이제 진보적인 3에 있는 법안을 선호하고, R, 그 우파 정당은 이제 7에 있는 법안을 선호하고, 중간에 있는 M이라는 의원은 이제 중간에 있는 6에 있는 입장을 선호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중위 의원이라는 것이 꼭 항상 중간, 5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운데 있는 의원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L의 선호를 보면, 그러니까 이 진보정당이 표방하는 L이라는 정책 입장과 또 중도 정당이 표방하는 M이라는 정책 입장, 또는 보수 정당이 표방하는 R이라는 이 세 종류의 정책 입장 또는 법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법안에 대한 선호를 따져놓고 보면 진보 정당은 L이 자신의 입장이니까 가장 L을 선호하죠. 그 다음에 M과 R 중에 M이 더 가까우니까 R보다 당연히 M을 더 선호하겠죠. R이 제일 멀리 있으니까 R을 제일 덜 선호하겠죠. 중도 정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법안인 M을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R과 L이 있을 때 R과의 거리는 이 정도고 L과의 거리는 이 정도니까 R을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L을 가장 덜 선호하겠죠. 보수 정당은 자신의 법안 R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더 가까운 M을 L보다 더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L 좌라고 있는데 L.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법안이 선택되느냐? L과 R이 경쟁하면 L을 지지하는 정당은 진보 정당 L. 그 다음에 중도 정당의 경우 R을 더 선호하니까, 그런데 중도는 R을 선호했고, 보수 정당은 L과 R 중에 R을 선호하죠. R. 그래서 R이 중도 정당과 보수 정당의 두 표를 얻어서 승리하게 된 거죠. 그 다음 R과 M이 경쟁하면 M이 이기고, 진보 정당은 M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중도 정당은 역시 M을 지지하고, 그래서 M이 한 표를 얻고, 보수 정당은 R과 M 중에 R을 지지하죠. 그래서 M이 중도 정당과 진보 정당에 한 표씩을 얻어서 M이 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선호의 합리성이 충족된다면
L보다 R을 좋아하고 R보다 M을 좋아하니까 L보다 M이 선택되겠죠. 실제로 L하고 M을 경쟁시켰을 때 진보 정당은 L을 찍고 중도 정당은 M을 찍고 보수 정당은 M을 찍으니까 M이 이기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선호 또는 투표자의 선호가 이처럼 단봉형일 때 single picked, 그러니까 봉이 하나인 경우죠. 봉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선호의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이제 싱글 픽 선호죠. 봉이 하나씩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중도 정당의 이 효용 함수 또 효용 곡선이 이처럼 비대칭적이죠. 그러니까 진보하고 보수는 이제 대칭적인데 중도는 비대칭적이죠. 이런 경우에도 선호의 합리성이 충족시키는가를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진보 정당은 여기서 다가로 표시됐는데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오류가 생겼네요. 그러면 다를 R로 놓고 가를 L로 놓고 가가 L, 나가 M, 다가 R, 나가 M 이렇게 이걸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다가 R, 나가 M. 그래서 먼저 R하고 L이 경쟁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 진보는 L을 찍고 중도는 R하고 L이니까 L을 찍고 보수는 R을 찍어서 L이 이기게 되는 거죠. L이 두 표를 받아서 그 다음에 L과 M이 경쟁하면 L과 M, 진보는 L을 찍고 중도는 M을 찍고 보수는 M을 찍으니까 M이 이기게 되죠. 그러면 선호의 합리성이 충족된다면 R보다 L이 좋고 L보다 M이 좋으면 R보다 M이 좋아야 되겠죠. 이런 결과가 초래돼야 되는 거죠. 이 결과. 그럼 실제로 이제 해보면 R과 M을 경쟁시켜 보면 진보는 M을 찍고 중도는 M을 찍고 보수는 R을 찍게 되니까 M이 두 표를 얻어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투표자들의 효용 곡선 이 대칭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칭적이라고 하더라도 선호가 단봉형일 경우에 봉이 하나만 있으면 선호의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의 경우, 이 경우는 진보하고 중도는 단봉형인데 보수는 지금 봉이 두 개가 있죠. 이럴 경우에 선호의 합리성이 충족되는가를 살펴보면 진보는 그러니까 L과 M이 경쟁했을 때 진보는 L, 중도는 M, 보수는 L을 찍죠. 그래서 L이 승리하죠. 그 다음에 M하고 R을 경쟁시켰을 때 진보는 M, 중도도 M, 보수는 R. 그래서 M이 두 표, M이 이기고 그 선호의 합리성을 충족시킨다면 R보다 M이 좋고 M보다 L이 좋으면 R보다 L이 좋아야겠죠. 이런 결과가 초래되겠죠. 근데 실제로 R과 L을 경쟁시키면 진보는 L, 중도는 R, 보수는 R. 그래서 R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처럼
투표자 일부가 이처럼 단봉형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이런 순환적인 사회 선호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투표자들의 선호가 단봉형일 때는 합리적인 그런 선호가 초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자, 2차원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비차별 곡선 또는 무차별 곡선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차원은 경제 이슈. 그러니까 경제 이슈라고 하면 이제 세금이나 복지 정책, 세금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지,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조세 정책, 조세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복지가 확대될지 아니면 축소될지가 결정되니까 비슷한 그런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차원은 사회 또는 국제 이슈. 이제 사회적인 이슈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성소수자를 인정할 것인지 또는 여성들의 이제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국제 이슈는 이제 대외 관계.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북 관계. 그래서 이처럼 이제 2차원적인 공간이 있을 때 이와 같은 효용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원 여기 이제 이런 첫 번째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 첫 번째 차원에서 이제 세타 라는 입장을 가진 유권자하고 첫 번째 차원에서 정당 입장이 서로 같게 되면 x1하고 세타1이 같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에서 정당 입장과 유권자 입장이 같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니까 남는 거는 이제 A만 남죠. 그러면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유권자의 2차원 공간에서 입장과 정당의 입장이 서로 똑같이 일치하게 되면 이 유권자는 최대 효용 A를 얻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효용을 나타내는 이제 비차별 곡선은 무차별 곡선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원으로 표시된다고 얘기했었죠. 만약에 두 차원이 동일하게 중요하면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A1과 A2라는 개수가 똑같아지면 그러면 이렇게 원의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A1이 A2보다 더 크게 되면 이 원이 어떻게 줄어들겠어요? 1차원과 2차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1차원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x1 마이너스 x 세타1 x1 마이너스 세타1이 있는데 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체로 표시하면 그러니까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으면 2차원 첫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차원에서 효용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좀 입체로 표시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첫 번째 차원에서 효용이 빨리 감소하면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가한 것이죠. 그래야지 효용이 빨리 감소하겠죠.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가해지니까 효용 곡선도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쭈그러뜨리면 그러고 나서 모자를 칼로 딱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길게 되겠죠. 반면에 A1보다 A2가 크다면 압력을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모자를 이제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길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죠. 무차별 곡선은 A1이 더 크면은 압력을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길게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교육비와 국방비 예산을 책정한다고 가정하자. 그 교육비와 국방비가 있으면 현행 예산에서는 교육비와 국방비에 각각 9조 원을 책정하였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정도쯤 9조 원. 이게 이제 현행 예산이죠. 스테이터스 퀘어 SQ 이게 현행 예산. 근데 새 의원이 있는데 이제 이 의원들은 각각 자신의 이제 최선호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죠. 의원 갑은 교육비는 6조, 국방비는 5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원은 교육비는 3조 대신 국방비는 12조. 그러니까 보수적인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조금 쓰고 싶고 국방비는 많이 쓰고 싶으니까 보수 정당 의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을, 갑. 의원병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퓰리스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가지고 돈 확장 정책을 원하는 사람. 여기가 아까 12였고 9였고 14니까 이게 이제 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 의원의 입장이 이렇게 새 의원의 입장이 이렇게 있고 현행 상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의원 각각 을이 모두 현행 예산보다 더 선호한 예산안은 찾아보면 갑과 을 그러니까 먼저 이 현행 예산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그와 같은 비차별 곡선 또는 무차별 곡선을 그려야겠죠. 그러면 갑이 가장 선호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비차별 곡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원을 그리면 그러면 갑은 여기에 있는 입장이나 여기 있는 입장이나 이 원에 있는 모든 입장에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죠. 왜냐 등거리니까. 그 다음 을 역시 이 현행 상태를 통과하는 그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스탄색으로 그릴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두 원이 겹치는 영역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영역이죠. 이 영역. 그러면 새로운 법안을 을이 만약에 제안한다면 이 두 원이 겹치는 영역 이걸 이제 승리집합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는 모든 법안들은 현행 상태 SQ보다는 을의 입장과 더 가깝고 그 다음에 갑의 입장하고도 더 가깝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Q가 여기 있으면 거리를 놓고 보면 갑의 경우에는
SQ하고 거리가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근데 지금 새로운 법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가의 경우에 새로운 법안과의 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행법하고 거리는 이렇게 멀죠. 그러니까 갑은 새로운 법안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면 이걸 더 지지하게 되겠죠. 을과 현행 상태의 거리는 이렇게 멀리 있는데 새로운 법안은 가까이 있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A를 지지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A에 투표를 해서 현행법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반수로 투표를 해서 새로 법안을 만들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의회에서는 이제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1차원적인 공간에서는 미디언 보터,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한 의원의 입장이 항상 다른 대안과 맞붙어서 항상 승리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2차원적인 공간에서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제 갑과 을이 서로 연합해서 A라는 이제 법안을 제출해서 현행법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 A가 최종적인 법안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2차원적인 공간에서는 비리언 보터의 입장과 같은 입장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항상 승리하는 그런 대안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대안이 승리하게 되면 또 이 대안을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A를 이길 수 있는 B라는 대안이 제출이 되면 A하고 B하고 맞붙어서 B가 이기겠죠. 그럼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되냐? 그러면 또 다른 두 의원이 B를 이길 수 있는 C라는 대안을 제출해서 B를 이기고 또 C가 다시 채택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2차원적인 공간에서는 미디어 보터의 입장처럼 항상 누구하고도 승리해서도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도 새로운 대안에 의해서 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요. 그걸 이제 케이오스 티오리, 그러니까 카오스 이론이라고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현행법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이제 현행법을 이기기 위해서 현행법을 패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예를 들어서 음, A하고 B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행법을 통과하는 어, 원 비차별곡선 또는 무차별곡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A를 중심으로 새카만 원 마찬가지로 B를 중심으로 새카만 원을 현행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면 이 두 새카만 원이 겹치는 이 영역이 이제 승리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승리 집합에 있는 어떤 새로운 법안을 어, A 또는 B가 제시하게 된다면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 법안 이걸 이제 A1이라고 여기서 표시됐죠. Amendment 1 A1이 이 정도 가깝고 현행법은 이 정도 가까우니까 A라는 의원은 A1을 투표하죠. B 역시도 새로운 법안과의 거리는 이 정도인데 현행법과의 거리는 이 정도니까 A1이 SQ보다 더 가깝죠. 그러니까 B도 A1에 투표를 하게 돼서 A1이 SQ를 이겨서 채택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A1 이제 새로운 법안이죠. 여기 검은 두 원이 겹치는 영역에 있는 새로운 대안. 그러면 이제 이 안이 최종적인 법안이 되느냐? 근데 이 안을 또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B하고 C가 제시해서 또 새로운 법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1을 통과하는 또 원을 이렇게 그리면 의원 B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란색 원을 그리고 또 C를 중심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파란색 원이 겹치는 이 영역이 이제 승리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승리집합 안에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A2가 A1을 또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2가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또 A 같은 경우에는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법안이 더 멀어졌죠. 그러면 이제 A가 C하고 또 연합을 해서 A2를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A2가 이제 새로운 법안이 됐으면 A2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A하고 C가 연합하게 되면 이제 빨간색 이 원, 빨간색 원, A하고 C가 겹치는 영역. 이렇게 빨간색 두 원이 겹치는 영역이 승리집합이 돼서 또 새로운 법안. 만약에 A가 먼저 의제 설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법안을 제출한다면 그럼 A는 이 승리집합 안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법안에 있는 여기쯤에 있는 법안을 제출하겠죠. 여기에 있는 법안. 그러면 C 입장에서는 A2보다는 여기에 더 가까우니까 C는 새로운 법안 A3라고 할게요. A3에 찬성하겠죠. A가 제시한. 그래서 또 A3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SQ가 A1으로 바뀌고 A1이 A2로 바뀌고 또 A1이 A3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법안이 바뀌게 되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초래돼요. 2차원적인 공간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현행 상태가 이 플레이어들의 중간 항상 어, 미디언의 입장,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법안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처럼 새로운 법안들을 계속 대안으로 제시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국회 또는 의회에서는 법안이 이렇게 수시로 계속 불안정하게 바뀌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다면 왜 이처럼 이론적인 그런 결과와 현실 세계에서 법안이 안정적으로 채택되는 그 현실 세계에서의 결과가 왜 다른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어, 일부 학자들 이제 셰프스하고 SHEP, SLE, and 와인게스트 셰프스하고 와인게스트라는 학자가 와인게스트 WEINGAST 이 학자들은 실제로 의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질 때는 이처럼 2차원적인 공간에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안이 이제 국회에 회부되면 이제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죠. 상임위원회는 자신의 이제 관할권에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교육위원회가 있으면 교육 영역에서 법안이 좌우의 공간에 배치할 수 있겠죠. 1차원적인 교육 영역에서. 그러면은 이 교육 관련된 법안은 미리한 보터의 입장이 결정이 되고 이게 한번 선택이 되면 이걸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근데 이전에 이제 케이어스 디어럼에서는 이처럼 2차원적인 공간에 어떤 법안이 1차원에서는 교육, 2차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국방 이런 식으로 선거 입법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이 경쟁이 이루어질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1차원적인 경쟁을 하고 또는 국방위원회에서 뭐 2차원적인 경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